미국에서 총기 사고보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코리안 드림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얼바인 그 안전하고 부유하다는 도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줄줄이 자퇴하고 어떤 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반항도 학업 포기도 아닙니다. 그들이 학교를 떠난 이유는 더는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총기 훈련, 폐쇄된 교실, 감시 카메라 등등 세계 최고 학군이라 불리는 얼바인조차 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안전한 배움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바로 한 고등학교의 한국 수학여행에서 시작됐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으로 미국 교육의 민낯을 드러냈고 학생들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단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 로엘이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자랐고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교육자이시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공부에 흥미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교과서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는 무언가를 미리 계획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학여행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였는지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유럽 여행을 꿈꿔왔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런던의 대형 도서관, 그리고 로마의 고대 유적지들까지. 책으로만 보았던 그 장소들을 실제로 걸어보는 것, 그것이 저의 오랜 로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마지막 해, 친구들과 함께 가는 수학여행은 당연히 유럽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전교생이 강당에 모인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말씀이 저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올해 수학여행지는 유럽이 아닌 아시아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강당 안은 곧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아니라니요? 설마 진심이신 건가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수학여행 후보지가 발표되었는데요. 그 두 나라는 바로 일본과 한국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본은 가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한국은 좀 위험하지 않아? 라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김치와 케이팝 정도였을까요? 그래서일까요? 저 역시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일부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를 언급하거나 언어 장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았을 무렵 조용히 분위기를 바꾼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니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수백 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하는데 서울 밤거리가 더 위험하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그 말의 순간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편견이 생각보다 깊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뒤 수업 시간에 한국 고등학교 급식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급식 영상이 뭐 대단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보았지만 화면에 비친 깔끔한 식판과 질서정연한 배식 장면, 그리고 학생들의 태도에서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말미에 나왔던 인터뷰에서 한 교사가 말씀하신 한마디는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철학입니다. 그 문장은 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단순히 식사 장면이 아닌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교장 선생님께서는 일본과 한국에 대한 비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셨습니다. 각국의 교육 환경, 안전 수준, 문화, 음식, 그리고 학생 복지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정보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가 왜 그 나라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자율동아리에서 주최한 여행지 공개 토론회도 기억에 남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오가던 중 한 학년 아래의 후배가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면 미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은 단순하지만 묘하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행이란 새로운 나라를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학생 투표가 진행되었고 놀랍게도 일본과 한국은 정확히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교장 선생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전교생이 다시 강당에 모인 날, 교장 선생님께서는 단상에 올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최종 결정입니다. 수학여행지는 한국입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두려움, 혼란,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말도 문화도 모든 것이 다른 나라에서 제가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바, 그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 두려워도 가보는 거야.
아버지께서는 책을 덮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야말로 교과서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공부란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거리, 사람들의 일상 모습이 담긴 영상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읽은 한 블로그의 문장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놀라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나라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제 안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두렵지만 왠지 모르게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누구도 아직은 알 수 없지만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저의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도착하는구나. 수개월 동안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기다려온 그날이 드디어 온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고 출입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무엇인가 다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주한 인천공항의 첫인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벽면에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패널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질서있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일행들과 함께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스크린에 얼굴을 인식한 뒤 지문을 스캔하니 몇 초 만에 입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제 옆에서는 작은 로봇이 움직이며 외국어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AI 로봇이 공항에서 안내를 도와주고 있다니 한국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짐을 찾고 나와 공항 내부 로비로 들어섰을 때 친구 하나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와이파이 잘 터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설정 없이도 핸드폰 상단에 와이파이 아이콘이 떴고 속도는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우리 집보다 빠르잖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말았습니다. 공항 전체가 고속 와이파이 존이라니 전자기기 사용이 불편한 공공장소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숙소가 있는 서울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고속도로는 정돈되어 있었고 차량들도 경적 없이 조용히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호에 맞춰 일제히 움직이는 차량들과 보행자들 사이의 질서정연함은 미국과는 또 다른 느낌의 도시 문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대기질 수치와 실시간 교통 상황이 표시되어 있었고 마치 미래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전통 궁궐이라기에 단순한 건물 몇 개를 떠올렸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그 스케일과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고궁 앞에서 한복을 대여해 입었는데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자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극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 친구들도 환호성을 질렀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는데 어떤 유럽인 부부는 이건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말하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생님께서 특별히 준비해주신 프로그램은 광장시장 야시장 체험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 줄지어 선 포장마차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전, 국수, 고기꼬치들. 그 중에서도 저를 사로잡은 것은 호떡이라는 음식이었습니다. 파삭한 겉면 안에 달콤한 시럽과 견과류가 가득 들어있었고 첫 입을 베어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함과 달콤함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께서 제 접시를 보시더니 웃으시며 작은 호떡 하나를 더 건네주셨습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이건 서비스예요. 저는 깜짝 놀라며 정말요?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와 손길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의 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리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중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었고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걷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바, 한국 밤거리는 무섭지 않네. 되게 자유로워 보여. 정말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는 밤 늦게 혼자 걷는 일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곳에선 어쩐지 안심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장면은 지하철 플랫폼에서였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무척 조용했고 사람들이 대부분 이어폰을 꽂고 있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내릴 때는 먼저 문 옆으로 비켜서 주었고 줄서는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친구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지하철도 있네요. 진짜 신기해요.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방해받지 않는 것 같아. 되게 배려심 있는 사회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상 깊었던 장면은 한 카페에서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콘센트를 찾았는데
좌석마다 충전 포트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선 충전 패드가 내장된 테이블도 있었고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진짜 디테일을 잘 챙기네요. 편리함과 배려가 섬세하게 녹아있는 공간. 그것이 저에게 한국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 간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의 질서, 배려, 정서, 그리고 문화의 깊이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한동안 살아볼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생각이 조용히 제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여행. 하지만 저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체험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걸요. 한국 도착 며칠 후 선생님께서 내일은 서울의 명문 국제고등학교를 방문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는 동시에 기대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국제고라는 단어만으로도 무언가 특별하고 수준 높은 학생들이 모여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전날 밤 저는 평소보다 더 오래 준비물을 챙기고 조금은 단정하게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학생들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궁금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학생들이 저희를 향해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깔끔한 교복을 입고 있던 학생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Welcome to our school. It's an honor to meet you.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한 학생이 웃으며 DONT worry. We've been preparing for this visit.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미국 고등학생인 제가 한국 학생들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하다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벽면에는 커다란 유리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반짝이는 트로피들이 줄지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고등학생이 딴 거예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국제 수학 경시대회, 과학 올림피아드, 국제 토론대회 등 익숙한 대회명들이 눈에 띄었고 수상 내역은 전 세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록들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보기 힘든 규모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에서조차 쉽게 접하기 어려운 성과들이 고등학교 복도에 전시되어 있다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어진 참관 수업은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되었지만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은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교실 뒤쪽에 앉아 조용히 수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칠판 가득 미분 방정식이 적혀 있는 걸 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제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에바, 이거 우리 대학 2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 맞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다루기에는 무척 어려운 개념이었고 학생들은 그런 내용을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들이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을 칠판 앞에 나와서 설명하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구조였습니다. 수학 수업이 이렇게나 활발하고 생동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또한 교실 뒤편에 붙어있는 포스터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STAM 프로젝트, AI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지역사회 연계학습 등 단순히 교과서를 넘는 실제 사회와 연결된 주제를 다루고 있었고 학생들은 그것을 실제 발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식 전달보다 학생이 지식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상상하던 미래형 학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학교 식당에서 직접 급식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접시를 받으며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반찬들, 따뜻하게 데워진 국과 메인 요리, 그리고 직접 만든 디저트까지. 마치 호텔 뷔페처럼 정성스럽고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급식이 아니라 케이터링 아닌가요? 학생들은 줄을 서는 모습도 질서정연했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각자 자신의 그릇을 스스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교육의 내면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마지막 일정은 학생들과의 자유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또래의 한국 학생 한 명과 짝이 되었는데 그 친구는 자신이 현재 AI 윤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주제를 고르게 되었어요? 라고 묻자 그 학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니까 우리가 미리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저는 단 한 번도 AI의 윤리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나서기 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작은 특별 공간이 있었습니다. 열린 공부방이라는 이름의 방이었는데요. 공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토론하고 실험하고 창작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에는 학생들이 만든 콘텐츠들이 붙어 있었고 어느 학생은 이곳은 우리 아이디어가 자라는 곳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을 단지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있구나.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하루의 방문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느 관광지보다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곳의 교육은 단순히 점수와 진학을 넘어서 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눈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진짜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 저는 제 일상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소처럼 등교하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지내고는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무겁고 허전한 기분이 마음 한구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충격을 받은 건 역시 학교 급식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배식줄에 섰고 익숙한 식판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미지근한 감자튀김, 딱딱하게 굳은 피자 조각, 수분이 다 날아간 오렌지 슬라이스, 한국에서 따뜻한 국과 고슬고슬한 밥, 여러 가지 반찬이 어우러진 식사를 받았던 그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웃으며 제게 왜 그렇게 심각해? 라고 물었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솔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너무 차이가 나요.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이 나요. 급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복귀한 그 주 금요일, 2교시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교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모든 교실은 즉시 문을 잠그고 불을 끄십시오. 이 안내가 나오자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불을 끄고 교실 문을 잠그셨고 학생들은 침묵 속에서 책상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컴컴한 교실, 숨죽인 공기, 긴장감에 조용히 들려오는 친구의 숨소리.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늦은 밤거리를 걸을 때의 자유로움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밤 11시에 혼자 걷는 여성들과 마주쳤고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대낮 11시의 훈련이지만 총기 위협을 가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간극이 저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속도 문제는 평소엔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한국의 초고속 와이파이를 경험하고 나니 도저히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 리서치 자료를 찾으려는데 페이지가 버벅이며 느리게 로딩될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선 지하철에서도 4K 영상이 끊기지 않았는데 작은 불편이 계속 쌓이자 결국 스트레스로 이어졌고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진심으로 한국 인터넷이 그리워.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업 분위기의 차이가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제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이었고 학생들의 참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질문도 드물고 발표는 사전 신청한 일부만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국제고에서는 토론식 수업이 기본이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심지어 수학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고 서로 질문을 던지며 사고를 확장하는 모습이었죠. 그 장면을 떠올리며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학생들이 단순히 배우는 걸 넘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더라고. 친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의 차이를 선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한국에서 함께와 여행을 다녀온 친구 몇 명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추억으로 넘어갔습니다. 광장시장에서 먹었던 호떡, 리무진 버스에서 본 도시의 질서, 경복궁에서 입었던 한복까지.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바, 나 한국 다시 가고 싶어. 그 사람들 참 따뜻했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훨씬 더 깊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다시 가고 싶은 수준이 아니에요. 난 거기서 살아보고 싶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수업 도중 울린 총기 경보였습니다. 그것은 실제 위협이 아닌 훈련이었지만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교실 불이 꺼지고 학생들이 책상 밑에 몸을 숨기던 그 몇 분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미국 교육의 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에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됐니?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곳에선 제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지 안전하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회가 학생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바라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알아보자. 내가 진심이라면 우리가 도와줄게. 며칠 뒤 저는 교내 진학 상담 선생님과 면담을 신청했고 한국국제학교 입학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은 약간 놀라시면서도 친절히 도와주셨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도전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느낀 건 단순한 여행의 감동이 아니었어. 그건 내가 원했던 미래 그 자체였어.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돌아본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선택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고 그 끝엔 한국이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제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감동적인 여행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살아보고 싶었고 진짜로 그 사회의 일부가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꺼내놓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부모님께 진지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돌아온 첫 반응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에바, 한국은 분단 국가잖니? 뉴스에 나오는 북한 이야기 들었지?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먼 나라에서 혼자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불안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안보다 더 큰 무언가가 제 안에 있다는 것도 고백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그곳에서 이상적인 교육이 뭔지 직접 느꼈어요. 지금 이곳에 남아서 제 현실에 안주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진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 교육에 대한 자료를 직접 준비했고 제가 지원하려는 국제고에 관한 정보도 정리해 보여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점차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고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에바, 우리가 함께 준비해보자. 단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해. 그때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유학비자 신청부터 입학시험, 추천서, 성적표 번역, 은행잔고 증명까지 해야 할 일들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루하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저는 마치 스스로 인생의 다음 챕터를 설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긴장됐던 순간은 지원 학교와의 온라인 인터뷰였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제 유학의 동기와 목표를 직접 설명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제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열어주었어요. 그 안에서 배우고 자라고 싶습니다. 저는 단지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싶어요. 인터뷰가 끝났을 때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에바 씨의 눈빛의 진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꼭 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절실히 느낀 건 언어의 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 자음부터 시작했고 발음을 익히느라 혀가 꼬일 때도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와 안녕하세요 조차 발음이 어려웠고 자음과 모음의 결합 규칙은 무척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꾸준히 공부했고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는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밥 먹었어요? 라는 인사를 듣고 처음으로 뜻을 자연스럽게 이해했을 때 혼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알아들었어? 한국에 도착한 날 다시 한번 낯선 공기를 마시며 숙소인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이전 수학여행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번엔 손님이 아닌 학생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기숙사는 깨끗하고 아늑했고 첫날 밤은 두근거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룸메이트인 한국 학생 수아와 처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친절한 성격이었고 영어 실력도 좋아 대화가 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라면을 함께 끓여 먹으며 서로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새벽 2시가 넘도록 웃고 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수업은 여전히 어렵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수업 방식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활기찼습니다. 역사 수업 시간에는 조별 발표를 준비하면서 훈민정음에 대한 내용을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정리했고 과학 수업에서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순환에 대한 실험까지 진행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제가 미국에서 배운 지식을 살려 팀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와 에바? 이런 함수 처음 봐. 친구들의 반응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고 그 순간 저는 정말 이곳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교실 한쪽 벽에는 태블릿을 충전하는 공간과 함께 전통 책장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그 공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친구들과 카페테리아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교실 창가에 앉아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이 내가 꿈꾸던 미래의 학교구나. 그저 공부를 잘하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과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공간. 그 안에서 저는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제 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힘들기도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대돼요. 어머니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바, 너 정말 멋지게 잘 해내고 있어. 자랑스럽다.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은 쉽지 않았지만 분명히 옳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더 단단한 나로 자라고 있습니다. 누구도 아닌 제가 진짜 원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정말 여기서 살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새삼 느낍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웠던 한국 생활도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언어와 문화, 사람들까지도 점점 제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 교복을 입고 교문을 나서는 학생들의 모습, 지하철에서 펼쳐지는 조용한 풍경까지 이곳은 이제 제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공간입니다.
처음엔 무거웠던 한국어 교과서도 이제는 익숙하게 들고 다닙니다. 수업 중 이해가 안 되던 단어들도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친구들의 말장난에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의 교실은 늘 저를 자극합니다. 친구들은 놀라울 정도로 열정적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말할 때는 눈빛이 반짝입니다. 에바, 너는 미국에서 수학 어떻게 배웠어? 한국이랑 다르면 알려줘. 이런 질문들이 저를 자주 찾아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미국의 사례나 방식들을 설명하고 함께 비교하며 서로 배워나갑니다. 서로 다른 배경이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그 안에서 진짜 배움이 자라나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한강 근처를 걸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물든 서울의 야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고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진짜 살아가고 싶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행자로 머물렀던 시간은 끝났고 저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저녁 늦게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을 고르며 혼자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계산대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제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결제를 마치고 포인트 적립까지 묻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문득 느꼈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나와 있어도 괜찮다는 감정.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안전함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을 SNS에 기록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제 사진을 보며 놀라워했고 진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라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여행이 아니야. 여기서 진짜 살아. 그리고 어느 날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나는 여기서 나를 다시 만나고 있어. 그 말은 저조차도 마음 깊이 되뇌게 만든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세계를 잇는 글로벌 교육자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문화와 교육의 차이를 이해하고 두 나라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과 배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더 많은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한 번은 학교 국제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이 꿈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서서 영어와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을 때 그건 단지 언어의 교류가 아니라 마음과 철학의 연결입니다. 저는 그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낯선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요. 저는 그저 수학여행을 다녀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제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무 멀다, 너무 위험하다, 너무 낯설다고 말한다면 가만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단지 여행이 아니라 당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고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낯선 곳에서 저는 더 단단한 나 자신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인생을 바꾸는 여행 해보세요. 진심은 길을 만들고 용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